뭐 일주일 만에 1억씩 오르고 지금 일주일 2주 사이에 2, 3억이 오른 단지도 있어서 분위기가 너무 과열되는 게 아닌가. 현장에 가보면 이제 그 저가 매물도 많이 소진되고 있다. 그래서 10억 언더로 10억 전후로 해가지고 그 시장도 이제 조만간 소식이 오지 않을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그 소위 말하는 키 맞추기가 서울 전역으로 좀 일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올 하반기는. 네, 맞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그 상승을 누르는 게 이제 규제겠죠. 어떤 규제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틀려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선 지 딱 2주 정도 지났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에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 일부 지역들은 뭐 폭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상황이 정말 심각하던데, 그래서 모셨습니다. 실전 투자자이시자 이제는 현직 공인중개사이시죠. IMF님 모시고 지금 시장의 현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소개해드린 대로 이제 원래 투자자를 하시다가 이제는 네. 공인중개사를 또 개업까지 하셨잖아요. 네. 16년 차 투자자로 살다가 이제 3개월 차 된 신입 중개사로 활동 중인 IMF 정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정 소장님 뭐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이게 중개업을 하시면은 투자자 때보다는 좀 더 다르게 어찌 보면 지금 시장이 돌아가는 판을 훨씬 더 빠르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이 서울 뭐 수도권 이 시장 지금 어떤 느낌인가요? 진짜 불장인 게 느껴지는데요. 그 불이 이제 산불 효과라고 하죠. 네. 맨 처음에 불이 산불 났다 옆으로 퍼지잖아요. 근데 한동안에는 안 퍼졌어요. 거기만 오르고 막 왜 거기만 오를까 막 그런데 최근에는 이게 퍼지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권 이상 됐던 마용성은 당연히 제일 먼저 토어제 풍선 효과를 누렸고요. 그리고 강동구라든지 동작구라든지 양천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속 거래가 많이 됐고, 그 밑에 있었던 중급지에서도 이제 소식이 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집을 이제 보러 가요, 저희가. 네. 그런데 가는 길에 매물이 보류가 됐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류가 된다는 건 집주인이 내놨는데 안 팔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물어봤죠. 그분이 왜 보류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집을 팔고 갈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불안해서. 하물며 우리 수강생도 집 보러 온다고 하니까 두려워해요. 집이 팔릴까봐. 옛날에는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런 동네예요. 집이 팔릴까봐 두려워서 자기가 집을 걷어들였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선생님하고 상담 이후에 제가 집을 정하고 내놔야겠다고. 그래서 3층 뭐 저층이었는데도 이렇게까지 정말 그래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진짜 사겠다라고 연락이 왔다라는 거예요. 저층임에도 불구하고 비노얄층이죠. 그러면서 지금 분위기가 하루하루가 확확 달라지고 있고, 뭐 방금 얘기했지만 어떤 A 단지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 만에 1억씩 오르고 경기권에, 분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주일 2주 사이에 2, 3억이 오른 단지도 있어서 분위기가 너무 과열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 시장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막 높으시고 막 지금 집 사러 막 돌아다닌 분들은 이제 맞아 막 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안 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잘 같다.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아니 왜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었지? 그래서 실제 지금 시장은 뭐 과열이다라고 볼 만한 어떤 그런 뭐랄까 뭐 사례 아니면 뭐 어떤 뭐 현실 뭐 이런 것들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가장 먼저 오는 소식은요, 공동중개를 안 한다고 합니다. 공동중개. 예, 공동중개라는 건 뭐냐면 제가 매수 손님을 붙이고 매도 손님이 있는 부동산에 전화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런데 나는 손님 많으니까 너랑은 공동중개 안 해. 그러니까 단독 중개만 하겠다라는 거죠. 네이버 부동산에 올려놓던 매물 보고 여러 명이 온다라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중개를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이 시장 불났구나, 감지를 하게 됩니다. 이런 지역이 지금 엄청 많다는 거죠. 네, 지금 지역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강남이고요.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저희 고객분 오시면 그냥 바로 가시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최근에 이제 또 안 하는 지역이 이제 성동구.
성동.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네. 마포구도 그렇게 조금 들어오고 있고요. 네이버 매물 중에서 전화했을 때 이제 공동중개라고 안 해가지고 사실 그냥 보낸 적이 있어요. 수강생을. 그랬더니 실제 매물이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매수자를 먼저 확보해 두려는 움직임들이 되게 많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 단편적인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지금 활발한 분위기를 반증해 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막 순식간에 막 1, 2억씩 올라가는데 네. 아니 이게 뭐 보통 뭐 한 달에 1, 2억 올라가면 뭐 그럴 수 있다 하는데 한 달이 아니죠. 1년이 지난주에 1억 올라갔는데 이번 주에 또 1억 올라가니까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막 강할까라는 네. 거에 대해서 지금 아마 그 체감이 잘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네.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지금 이제 원인은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불확실성이 확실성하게 됐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원래 이게 전통적인 것 같아요. 이제 그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항상 올랐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리고 나서 오르고 나서 한 달, 두 달 뒤에 규제 나오고 이게 되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오를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났죠. 대표적인 게 문재인 정부에서 6.13 대책이 먼저 나왔었고요. 한 달 안에 그리고 나서 제일 센 8.2 대책이 이제 그게 먹히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발현되는데 최근에 사실 왜 대책 안 나올까 막 그러잖아요. 네. 옛날에는 대책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대책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차라리 빨리 나와라. 차라리 맞으려면 그냥 네. 빨리 맞고 이렇게 하도 맞아가지고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왜 대책 안 하지? 무슨 대책 할까? 맨날 그렇게 네. 막 신문도 보고 왜 회의한다 그러면 누가 모였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언젠가 규제가 나올 건데 이제 두 가지 그러니까 정해진 데드라인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스트레스 DSR 7월 1일. 네. 그러니까 아마도 그 세일 기간이 정해진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진짜 매수했고 최근에 이제 농협에서 이제 40년을 30년으로 줄였거든요. DSR 같은 경우에는 3요소가 있는데 먼저 이제 기간 이렇게 30년에서 40년으로 길어지면 상환 기간이 길어지면 그 DSR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고요. 또 이자가 낮아지면 낮아지는 효과가 있고 소득이 높아지면 또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DSR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금리를 올리는 스트레스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출이 조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했고 지금 매수했던 분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렸고요. 그리고 대출하시는 분들이 이제 되게 바쁘세요. 그래서 대출 하나은행이라든지 뭐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 물어봤더니 그 대출하시는 분 보니까 바빠서 밥도 못 먹는데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스트레스 DSR 때문에 빨리 하시려는 분이 많아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구나라는 거가 느껴졌고요. 데드라인이 있고 그런데 지금 데드라인인데 데드라인이 없는 정책이죠. 이재명 정부에서 첫 번째로 나올 만한 건 모두 꼽을 때 대출 규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대출 규제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데드라인을. 그래서 지금 집을 살 때 다들 두려워하는 게 저 집 사고 대출 규제 나오면 어떡해요 선생님 막 이래요. 근데 그건 저도 잘 이렇게 그냥 시나리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지금 계약서 쓰고 빨리 그냥 자수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 불안하면 그렇게 하고 나올 만한 것들은 뭐 반면교사 삼아서 보면은 우리가 제일 크게 이제 했던 게 사실 DTI나 DSR 규제였는데 사실 지금 규제가 된 거잖아요. 네.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 스트레스 DSR 같은 경우에는 전국이 동일해요. 네. 안 오른 데나 오른 데나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상한 게 아닐까요? 안 오르는 곳은 조금 풀어줘야 되는데 다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르는 데를 규제한다면 오르는 데의 DSR을 또 규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어쨌든 올라가는 데는 대출을 좀 더 줄이는 방법으로. 그래야지만 이게 유동성이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어떤 대출을 줄이는 거의 방법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원하는 방향성은 부동산에 들어가는 유동성 자금을 주식으로 또 옮기고 싶어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혹시 그렇게 부동산에 들어가는 자금을 이쪽으로 옮길 때 무슨 혜택을 준다면
그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부동산에서 이제 주식으로 가더라도 아시잖아요. 주식으로 돈 벌면 뭐 한다? 또 부동산 사러 부동산 오잖아요. 산다. 이게 메비우스 띠처럼 이렇게 네. 막 연결되니까 또 이게 돌림 노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오지 못한 장치를 하나 걸어야 되는데 어떤 장치일지 저도 궁금하거든요. 워낙에 신박하게 많이 하니까 그런 점에서 아마도 정책이 나오는 그 보이지 않는 데드라인 때문에 더 패닉바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주식을 뭐 한 2년 이상 투자를 뭐 장기 투자하면 뭐 세금이나 뭐 맞아요, 배당 맞아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세이브를 해주는 게 있다. 뭐 이런 그리고 식으로. 집 팔고 주식 투자하면 뭐 양도세를 감면자. 이거는 그냥 뇌피셜이고 장난인데요. 네. 아무튼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그 말이 워딩이 있었기 때문에 방법론적인 건 없어요. 방향성은 제시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방법론적이 언젠가는 발현될 거니까 그게 언젠가인데 그게 잘 먹혀들어 시장에 먹혀들어가는 정책이라면 진짜로 그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대출을 이제 규제할 것 같으니까 이래나 저래나 네. 스트레스 DSR이나 뭐나 해서 다 대출 규제하면 집 못 살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조금 더 마음이 급해서 더 빨리 막 사러 가고 맞아. 이게 지금 좀 많이 원래 내년에 사야 겹친 되는데 거죠. 올해 사야 되고 네. 그리고 갑자기 내 집이 원래 계산으로 내년에 팔아야 되는데 올해 팔면 내가 또 갈아타 이게 이제 수요가 빨리 팔고 빨리 가야겠다. 빨리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서 뭐 거래량이 사실 그걸로 보게 되는데 만약에 그 원래 평균적으로 1년 안에 어떤 1000채가 팔린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은 원래 이제 딱 이게 비슷하게 가는데 갑자기 이렇게 한 곳에 훅 물리면 나중에 팔릴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네. 매물 잠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거래가 뜸해질 것 같기도 하고요. 너무 거래가 많이 되면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그리고 너무 많이 오를 때는 자기 집을 팔고 가거나 아니면 매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대출이 부족하면 또 거기서 주춤하는 경향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뭐 단기적으로는 뭐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뭐 규제가 나오면서 어쨌든 시장이 조금 한 번은 좀 쉬어가지 않을까. 맞아요. 이거를 지금 다들 오히려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차라리 빨리 지금 뭐 하나 나와라. 왜냐면 지금 더 불안한 거야. 더 올라갈까 봐. 더 불안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차라리 빨리 나와서 빨리 시장이 한번 좀 약간이라도 좀 이렇게 좀 진정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막 많이 올라가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실제로 그 중개도 하시니까 네. 집을 살라고 해도 지금 막상 가면요. 이렇게 살 수 있을 만한 물건이 또 많지가 않아요. 보면은.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물건을 싹싹 긁는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공동중개도 안 할 뿐더러 사실 물건이 이제 찾으는데 지금 중급지에서 하급지까지 내려가서 이제 물건을 찾기는 하는데 허위 매물도 너무 많고 그리고 거기서 진짜 거래를 이제 그 잔금이라고 하죠. 그게 네.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세를 끼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내년 잔금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9월까지 잔금을 해주고 내년 9월에 세입자가 나간다거나 뭐 네. 이런 물건들, 그러니까 미리 거래라고 하죠. 미리 거래가 이제 많이 되고 있고 원래 미리 거래가 없는데 저도 이제 투자자다 보니까 이게 문자가 와요. 매물 없습니까? 그리고 네. 사장님 뭐 만기가 내년 1월인데 매도할 생각 없습니까? 이런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그 먼저 파는 먼저 거래되는 그런 선매물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계약금 중도금만 걸어놓고만 한 네. 1년 있다가 잔금 치르고. 그게 이제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근데 원래 새끼 물건은 잘 안 파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되는데 이번에 특이한 거는 새끼는 물건을 사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 이제 투자자인 경우에는 진짜 전세가 없을 때는 전세를 높게 낼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사장님한테 내년 잔금인 거예요. 내년 이제 세입자가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전세가 얼마 낼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사장님들이 그때는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자신 있게 5억 되겠죠. 뭐 6억 되겠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럼 거예요. 전세도 올라갈 거다. 네, 그렇게 현장에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확 와닿더라고요. 왜냐하면 투자자일 때는 사실 이 사람을 계약
시키기 위해서 뭐 갭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전세금을 되게 높여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그런 경우도 아니잖아요. 원래 거래할 예정이고 거래할 사람이니까. 그런데도 전세가 오를 거라고 또 확신하는 그런 시장이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갭 투자가 들어갔던 시장이 있잖아요. 최근에 많이 들어갔던 지금 토어제를 제외하고 마포라든지 성동구라든지 이런 곳들은 사실 전세가 많아서 전세 빼기 힘들 거예요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조금 고무적이었던 거는 내년 전세를 오를 거라고 중개사님들이 생각하고 그렇게 브리핑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는 어떤 이유는 아무래도 뭐 금리도 내려가고 뭐 이런 것 때문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전세가 없다라는 거죠. 전세 자체가 없다. 전세가 나올 만한 거를 이제 계산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그 단지 내에서 이제 나올 만한 것들 뻔하잖아요. 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올 게 뭐가 있고 뭐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데 오는 손님은 많은 거죠. 전세가 나올 게 한두 개밖에 없는데 오는 손님은 10명이다. 그러니까 느낌적으로 이제 소장님의 그 워딩에서도 제가 체감을 느끼면서 올해 가을 전세 시장이 정말 뜨거워질 거라는 생각이 지역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이재명 정부는 사실 뭐 이제 막 들어왔는데 2주밖에 안 됐는데 뭐 왜 집값 뭐 대책 안 내놓냐 막 이러고 있잖아요.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시간인데 2주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어쨌든 뭐 이제 정권을 잡았으니까 이제 부동산 대책이 아마 안 나올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 여론이 막 지금 되게 엄청 심각하니까 그러면 세금 중과 이쪽으로는 안 갈 거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되게 특이했던 게, 그러니까 대통령 그 후보 시절에 이제 공약을 내는데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는 부동산 섹션이 사라졌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부동산을 찾으려고 그 공약집이 한 200페이지인데 다 샅샅이봤는데 숨어 있어요. 막 숨어 있고 세금에 대한 거는 없습니다. 딱 한 줄 있어요. 재초안. 그러니까 재건축을 갖고 있는 사람의 표를 어떻게 반영하는 그게 아주 강남권의 표를 주관하는 건데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는 폐지하지 않습니다. 완화하지 않습니다. 그거의 워딩인 세금에 대해서는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세금을 이제 강화한다는 건 수요를 억제하는 건데 나는 수요를 억제하는 것보다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세금 부분은 사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제 지내오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거의 국회에 그 통과된 세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기조 그대로 가지 않을까. 더 강화하는 것들이 이제 있을 수는 있지만 완화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완화가 뭐였었냐면 또 세금 부분에 하나의 워딩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기존의 집주인들 같은 경우 2+2라고 해서 계약갱신해서 4년 동안 이렇게 2년 지나면 5%밖에 증액을 못 하잖아요. 그럼 4년 지나면 집주인은 뭐라고 하냐면 두고 봐라 내가 더 많이 올린다. 그동안 못 올린 거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조금 올리면 종합소득세를 감면해주겠다.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주인으로서의 생각은 사실 그 돈을 가져다가 내가 종소세를 내느니 이자하고 비교를 해보면 내가 안 올리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네. 예전 같은 경우에는 간주임대료라고 해가지고 사실 그렇게까지 와닿지가 않았어요. 우리 갭투자하고 다주택자 하는 사람들이. 근데 종소세 무시 못하는 게 종소세가 나오면요. 의료보험이 엄청 많이 나와서 이번 연말에 의료보험 많이 나올 거라고 저한테 이제 세무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정도로 이제 종소세에 대한 공포감이 있단 말이에요. 기존에 이제 다주택자나 주택이 있는 분들은 그러면 그렇게 세금을 완화해 준다면 또 전세금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전세 시장을 잠재우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소유한 분들에게는 조금 혜택이 있을 것 같기도 하는데 그건 워딩에 있었고요. 근데 또 하나 또 반대로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 건 괜찮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또 갭 투자를 들어오는 것, 신규로 들어오는 건 막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실거주는 좀 뭐 괜찮아도 뭐 갭 투자 같은 건 그건 안 되지 않냐고 그때 3%에서도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유세 장소에서 말했던 것들 워딩을 하나하나씩 쪼개가지고 유튜브에 나온 거 가지고 쪼개가지고 그분의 생각을 또 유추하고
하고 또 알다시피 그러니까 싱크탱크가 있잖아요. 네. 그분이 예전에 했던 발언들까지 찾아봐서 분위기를 파악해야 되는 사실 어떻게 보면 문서화되지 않는 정책이 떠다니고 이게 일명 말하는 찌라시가 이제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찌라시 보면 뭐 보유세 엄청 올린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막 그렇게 극단적으로 갈 것 같지는 그렇진 않아요. 않은 세금에 것 같아요. 대해서는 자기 자신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사실 할 수도 있겠죠. 네, 이건 물론 내가 뭐, 제가 네.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분이 얘기한 거라서 좀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되는데 또 저는 당근과 채찍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 근데 양도세 중간 유예했던 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유예는 안 할 것 같다. 네, 그거는 뭐 굳이 그렇죠. 뭐. 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정리하면은 지금 시장이 막 폭주하고 있는 동네들이 많다. 그거는 뭐 현실인데 어떡해요. 이거에 대해서 차라리 뭐 어떤 뭐 대책이 차라리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아이러니지만 뭐 네. 이런 그 정도로 과열된 분위기라는 걸로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IMF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대책이 뭐 나온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를 좀 전망을 해봐야 그래서 지금 집을 살지 아니면 조금 기다려볼까 이걸 좀 결론이 좀 날 것 같은데 그 세금 막 중과 안 하고 예를 들어 이제 대출 규제가 아마 제일 현실성이 높을 것 같은데 네. 그럼 대출 규제를 하고 뭐 조정 대상 지역만 늘리고 뭐 이렇게 하면 그 과거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거랑 또 약간 비슷하게 가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정말 정부가 말하는 대로 집값이 조금 안정화가 되는 건지 아니면 예전처럼 또 막 풍선 효과 일어나서 막 조정 대상 지역 막 계속 늘리고 이런 쪽으로 가게 될지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규제를 하고 그 지역에 이제 바운다리 이렇게 다 정하면 당연히 풍선 효과는 있고요. 지금 풍선 효과 있잖아요. 토호제 아닌 지역에 지금 마포, 성동, 분당 같은 경우는 너무 뜨겁고요. 그 밑단은 이제 또 열기까지 가게 되니까 어차피 풍선 효과는 계속 존재한다라고 보는데 이게 지금 계속 과열돼 있는 시장을 그냥 내비둘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또 풍선 효과가 가지 않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대출 규제를 하면 네. 사실 이제 집을 당장 못 사게 만들 수는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뭐 대출이 갑자기 막 3억, 5억이 줄어버리면 네. 못 사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안 살 거냐? 왜냐면 이제 집값이 더 올라갈 것 같으면 그럼 아직 대출해주는 동네로 가서 그거라도 좀 그래요. 잡아놔야겠다. 이런 네. 생각들도 하신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풍선 효과를 안 일으킬 수가 있을까? 없죠. 없는데 지금 대출만이로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레버리지 갭이 있잖아요. 전세 끼고 전세 사니까 끼고 또. 사는 것도 있기 때문에 대출 규제가 있다고 하면 뭐 전세 갭 투자로 이렇게 집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뭐 하반기에도 특별한 어떤 뭐 엄청난 변수가 없는 한 집값 상승 쪽으로 좀 봐야 될까요? 상승하는데 그냥 이 기조대로 하면 상승이에요. 근데 네. 이제 그 상승을 누르는 게 이제 규제겠죠. 어떤 규제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틀려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하고 극단적인 게 나올지 그게 모르니까. 나오니까 한두 번 겪은 게 아니래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소득이 되고 지금 자본이 있어서 갈아타기를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갈아타기 할 때 지금 잘못하면은 내 집이 안 팔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있어서 이렇게 갈아타기 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고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작은 계획을 세우는데 대출이라는 게 이제 영끌이라고 하죠. 네. 그렇게 해서 무리해서 하는 거는 조금 비추고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그동안에 봤을 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무리 집값이 올라도. 왜냐면 집값이 정체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마음에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내가 갖고 있을 때 계속 이자를 내는데 막 계속 떨어진다라고 하면 마음고생하면서 그래서 손절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소위 말하는 막 뜨겁다고 하는 곳들, 막 순식간에 막 몇 억 올라간 것들 이런 데들이
사실 다 좋은 동네다 보니까 이런데 원래 살고 싶고 사고 싶었는데 막 순식간에 막 2, 3억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면 좀 내려오겠지라는 마음도 반. 근데 더 올라가면 이제 진짜 못 사는데 하면서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드실 텐데 추격 매수 지금 어떻게 뭐 추격 매수 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은 조금 지켜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추격 매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을 못 하겠어요. 이게 왜냐면 더 오를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어떤 그 자산의 상태를 파악해서 지금 해도, 예전에 제가 투자를 할 때, 진짜 좋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그거 떨어질 것 같은데 왜 사? 지금 추격 매수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농담 삼아 그랬거든요. 1억 떨어질 것 같아서 사는 거야. 딱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사갖고 떨어지잖아요. 근데 나중에 내가 팔 때 오르면 된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저는 추격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점점 막 오를 거라 생각하고 샀는데 이게 떨어지면은 또 마음에 부침이 생기고 그러니까 좀 부동산 시장은 좀 길게 봐야 되거든요. 2년 이상 봐야죠. 네, 2년 이상 봐야 되고 최소 이렇게 추격 매수하고 고점, 그러니까 되게 가격이 높은 거는 3년 이상 보셔야 돼요. 장특공을 받으시려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해서 12억 이상은 비과세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거주하면 그러면 세대 혜택이 있기 때문에 바로 부동산 시장은 바로바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러면 내가 2, 3년 뒤에 오를 만한 곳이라고 하면은 뭐 추격 매수, 뭐 신고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단기간에 그런 시세를 체크를 한다면 정신적으로 해롭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뭐 예를 들어 뭐 네. 잠실 막 이런 데도 지금 막 평당 1억이 막 넘어가고 맞아요. 있고 막 지금 강남권은 막 40억 이러거든요, 지금. 미치겠습니다. 뭐 반포는 뭐 지금 이제 50억대들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2, 3년 뒤에 더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야, 얼마까지 올라가는 거야? 그럼 진짜 뭐 평당 뭐 1억 5천 가나? 뭐 이런 약간 불안함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근데 수요를 조금 봐야 되는데 그쪽 수요하고 내 수요가 같은 건가 다른 건가라고 네. 생각하면 좀 좋은데 조금 예전하고 조금 달랐던 게 뭐냐면 전통적인 강남 부자들이 강남에 사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신흥 부자들이 강남에 사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요즘에는요? 그러니까 수요층이 조금 달라졌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강남은 강남 대대로 이제 며느리를 옆에서 살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신규로 이제 시장에 뛰어드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예를 들어서 뭐 30대가 이제 강남을 이제 매수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근데 올 현금으로도 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산의 이제 규모가 달라지는 시장이 그들만의 니그라고 해서 사실 저는 이제 시세 브리핑이나 시향할 때 이제 강남권은 안 합니다. 그들만의 리그거든요. 네. 그거보다는 자신에 맞춰서 하는 게 좋고 강남 지금 1, 2억 더 오른데 사야 될까요? 라고 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시장에서 5천이지만 100억짜리 시장에 10억이잖아요. 네. 좀 다른 시장으로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남권은 뭐 투자 수익률 개념보다는 아니에요. 그냥 네. 거기 살고 싶으시면 사는 거고. 네, 그런 사람이 있다. 네. 이게 더 오를 것 같아서 산다라는 개념보다는 원래 이제 그런 트로피 아파트라고 하죠. 그곳에 이제 가지고 소유하는 어떤 피규어 같은 느낌으로 네. 매수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나는 거기 산다. 매수했다. 이런 것들의 훈장을 또 생각하는 분이 있어서 시세 차익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조금 다른 시장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마음 편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아는 분도 그 강남에 집 사자마자 바로 한 게 주민증을 바꿨어. 바로 그냥. 새로 재발급 받아. 맞아. 거기 주소 바꾸려고. 강남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뭐 그런 기분으로 하시는 거는 뭐 가능하지만 투자적으로 보기에는 사실 지금 너무 많이 오르고 그거를 추격 매수해서 얼마나 더 오를까라는 확신이 없는다면 그분들이 오를 만해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오를 것 같아서 사는 게 아니라 보면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놓으면 뭐 손해는 안 보겠지 보겠지라고 뭐. 생각하시는 거고 어차피 자산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뭐 법인이라면은 뭐 건물 비싼데 왜 사? 근데 아시잖아요. 네. 법인세 때문에 하고 건물도 왜 멀쩡한데 부수고 뭐 이렇게 대수선을 하지? 그러니까 그 세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른 시장이죠. 거기 고가 시장은 조금 너무 마음에 부침이 심하면 안 보시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은 약간 뭐 소위 말하는 뭐 중하급지 뭐 이렇게 말하는 아직은 안 올라가고 있는 뭐 아직은 뭐 그렇게 막 뜨겁지 않은 곳을 보는 게 차라리 낫다. 차라리 그게 이제 낫는데 그런데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면요. 뭐 신흥 부자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갈아타기 장세였습니다. 올 상반기 때는 자기 집을 갈아타는데 당연히 상급지로 계속 가는 거죠. 마포 팔면 강남 가는 거고 우스갯소리로 마포에서 강남 대치로 바로 안 간대요. 왜냐면 역삼 찍어서 간대요. 바로 이렇게 들어가면 힘들어진다고 농담으로 또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갈아타기 장세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당연히 상급지가 오르는 현상이 더 벌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하급지도 이제 슬슬 온기가 차고 있다라는 게 현장에서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뭐 투자적으로 좀 접근하시려면 아직은 좀 덜 오른 곳들. 뭐 그게 금액대로 보면 뭐 대략 어느 정도는 아직 그래도 좀 지금 괜찮나요? 10억 시장으로 들어간 것들은 지금 막 진입했던 그 전에 15억 시장이었는데 지금 막 진입했던 데가 지금 왕십리라든지 강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등포 신길루타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이제 쏠리고 그 특징은 이제 신축이라는 시장인데 이제 마포랑 성동은 오른 거 다 아시니까 그 밑에가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마포랑 성동구에서 구축도 그렇게 되니까 아니 저기 마포 구축도 저렇게 오르는데 이제 서울 신축 같은 경우 안 오르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문희경 뉴타운에서 지금 뭐 84제곱미터가 16억 설이 돌았습니다. 저희끼리. 그래가지고 이건 거짓말이다. 그 정도였는데 오늘 오다가 들으니까 부동산 소장님한테 직접 확인을 했다. 어떤 분이 얘기를 해주 정말요? 그렇게 얘기한 16억. 거죠. 그리고 장이 뉴타운도 지금 15억 설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진짜 거래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5억으로 이제 올라가는 지금 막 진입하는 시장이 지금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예를 들어 한 10억 정도, 뭐 한 8에서 10억대 그런 곳들이 소위 말하는 아직 서울에서는 그래도 약간 좀 저렴한 동네들일 텐데 거기는 아직은 좀 아직은 안 아직은 오르죠. 아니에요. 근데 거기 그걸 소유하신 분들이 되게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구축을 샀더니 신축만 오르고 있어서 답답해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신축 시장이 워낙에 강세였고 그 반증으로 신축을 아예 너무 넘사다고 생각하니까 재개발도 지금 최근에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는 물건에 씨가 말랐거든요. 유일하게 그러니까 토어제 같은 경우는 가 이제 걸려 있는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은 못 사고 그다음에 산남 뉴타운은 완전 날라갔고 그나마 이제 노량진을 건드려 볼 수 있는데 노량진도 지금 너무 비싸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청량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은평구에 있는 재개발 지역도 이제 또 프리미엄이 또 오르고 있거든요. 다른 이제 풍선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구축 시장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10억 언더로 이제 10억 전후로 해가지고 서울의 구축 시장은 그렇진 않지만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자기 그 집을 팔고 갈 데가 없다 그래서 물건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도 이제 조만간 소식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이제 무주택이신 분들 입장에서는 8억 10억도 상당히 높은 금액대인데 금액이에요. 그쪽에 매물들이 안 나오는 거죠. 그 윗단이 안 팔리니까. 안 팔리니까 갑자기 원래 있었는데 이제 내가 가려니까 내 거 집 팔고 어디 가요? 이러면서 주저앉는 경우. 그러니까 물건을 걷어들이는 경우에서 또 10개 정도 있다가 뭐 5개가 갑자기 눈앞에 사라지는 경우를 이제 경험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팔린 게 아니라 물건이 들어가기도 하고 팔린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현장에 가보면 이제 그 저가 매물도 많이 소진되고 있다. 소진되는 게 두 가지죠. 진짜 소진되는 거랑 걷어들이는 거. 그렇게 돼서 없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그 소위 말하는 키 맞추기가 서울 전역으로 좀 일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올 하반기는. 네, 맞습니다. 그럼 경기권까지도 계속 가는 걸까요? 네. 뭐 예를 들어 최근에도 저도 라이브 방송하는데 인천은 조용해요. 뭐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원래 그러는데 지금 부일라님 항상 얘기할 때마다 소름 돋아가지고 라이브 방송할 때도 다 정답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상하게 댓글 올라오니까 지금 말하는 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저희 2월 달에 만났을 때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2월 달인가 1월 달에 만났을 때 2월 달부터 오를 것 같다고 제가 그때 수첩에다 적어놨습니다.
너무 그런 거를 잘 맞히셔가지고 네. 그런데 지금 딱 말대로 경기도권을 갔는데 항상 자기 집은 안 올랐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올랐다고 얘기를 안 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안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가 문제냐면 그동안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그다음에 신축 그 검단 신도시랑 송도 신도시 워낙에 신축이 널린 데예요. 서울보다 더 많죠. 그러니까 그쪽이 이제 돼야지만 그렇게 되고 계속해서 다른 서울 지역보단 공급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고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획기적으로 교통이 되게 좋아지거나 기업이 유치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경기권에서 가장 두 개의 축은 획기적으로 교통이 좋아진다거나 일자리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GTX-A라는 것도 개통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파주 같은 경우는 개통하고 별로 안 올랐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가면은 지금 많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파주 운정도 이제 실제적으로 예전에 엄청 그 시간이 걸렸다면 반으로 줄은 획기적이기 때문에 파주 운정도 좋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는 자체 주택 시장의 신축만 들었을 뿐이지 다른 요소가 없어서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그러면 인천은 조금 좀 걸릴 것 같고. 네,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요즘 경기도 쪽 막 보고 있는데 경기도도 지금 5, 6억대들이 물론 신축이긴 하지만 매물이 조금씩 막 들어가더라고요. 이제 네. 안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 나타나고 맞아요. 있어요. 왜냐면은 그거를 해서 내가 이 가격대로 어디로 갈까라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분당이 오르고 뭐 용인 수지가 오르고 그다음에 수원이 오르고 화성이 오르는 그 순서대로 이제 원래 네. 그런 길로 가잖아요. 네. 특히 이제 그 수원이나 화성 쪽에 그동안에 많았던 입주 물량이 이제 없죠. 없다 보니까 전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없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그 중저가 시장에서 경기도에서는 오를 때는 어떤 신호를 봐야 되냐면 전세가 오르면 매매를 올리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강남은 네. 다릅니다. 왜냐하면 중저가 시장은 전세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전세 구하러 갔다 없어서 집을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냐하면 그게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네. 강남은 아니죠. 50%니까 전세가율이. 그러니까 이걸 전세가 너무 비싸서 매매를 해요. 그러지 못해요. 강남은. 근데 아까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경기도의 저가 시장에서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전세 시장을 꼭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그 지금 전세가 막 올라가고 있거든요. 스물스물. 네네네. 경기도에 뭐 지금 공급 없는 동네들은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뭐 한 2천, 3천씩 막 호가들이 막 튀고 있는데 여기도 아마 하반기나 뭐 내년 초에는 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그 풍선 효과가 좀 가지 않을까. 여기서 지금 금리가 내려갈 확률이 높잖아요. 현재 네. 지금 뭐 2.5인데 2.0까지는 내려갈 것 같은 느낌으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되면은 전세나 매매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뭐 이게 단골 질문이긴 하는데요. 예전에 저희가 이제 부동산 투자할 때는 금리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때 당시는 왜 그러냐면 집을 살 때 대출을 그렇게 많이 내진 않았어요. 1, 2억대? 막 왜냐면은 매가가 집값 자체가 작으니까. 작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생애 최초로 집을 살 때요. 5억으로 대출 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5억까지 감당이 되는데 5억을 내신 분은요. 첫째 뭘 하시냐면 전자거래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자거래를 하면 0.2% 금리를 깎아주고요. 그리고 비대면이나 인터넷 뱅킹을 찾으세요. 그래서 최대 원래 그냥 하면 4%대였는데 3.6으로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1% 0.1도 엄청 많은 금액인 거예요. 그렇죠. 계산해 봤더니. 그래서 이제 금리의 영향은 당연히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금리 같은 경우는 되게 신기한 게 그렇게 될 거라고 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떨어질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신문에서 그렇게 나오고 한국은행에서 나오면 당연히 지나가는 사람한테 금리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진짜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막을 수 있는 게 정책이죠. 근데 이거는 막을 수가 있어도 대세는 못 꺾더라고요. 왜냐하면 금리의 영향이 우리한테 직결되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가 떨어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메리트는 당연히 있겠죠. 대출 내는 거, 특히 DSR 같은 거, 스트레스 DSR 같은 경우는 금리가 떨어지면 뭐 괜찮아, 스트레스 DSR 해도 어차피 내가 지금 5억 낼 거 금리 떨어지니까 5억 낼 수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출도 뭐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대출 받는 여건 자체가 좀 좋아지니까 네. 시장에 또 돈이 또 돌 거고 그러면 이게 고가 주택들은 대출 규제를 좀 하더라도 중저가 시장까지 대출 규제를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 정책 자금도 있고 그럼 오히려 한 10억 이하대가 차라리 유망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걸까요? 여기서 정책 자금 되게 잘 얘기하셨는데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정책 자금을 새로 만들겠다라는 게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새로운 정책 자금을 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대출 규제가요. 그냥 단순하게 이제 DSR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은행 자체적으로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나라에서 빵을 야 300원에 공급해 딱 그랬는데 네. 300원도 하기 싫다.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네. 우리 요즘에 많이 일어나잖아요. 대출 상품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출 중단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더 이 대출 규제보다는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중저가 같은 경우에도 정부에서 대출 규제 안 할 거예요. 중저가 시장 그랬지만 은행에서 닫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건 대출 규제도 있지만 정책 자금 대출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디딤돌이라든지 보금자리라든지 버팀목이라든지 예를 들어 네. 최근에 신생아 대출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 다른 대출이 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임대에 대한 공급에 대해서 되게 확고한 의지가 있으신데 그 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증금 플러스 월세 개념으로 가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럼 보증금에 대해서 대출을 내준다거나 지금 또 내주고 있지만 또 파격적으로 내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또 생겨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뭐 전월세 시장 쪽에서도 대출 그리고 이제 집을 살 때도 대출이기 때문에 결국에 정부는 대출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수요를 조절하려고 할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네, 근데 네, 아무래도 네. 이제 중저가 시장까지 규제하면은 너무 반발이 커지니까 네, 규제는 안 국가 하는데. 쪽으로는 고가 쪽으로 좀 규제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볼 수 있다는 거죠. 규제는 안 하는데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문을 닫지 않을까 그런 염려는 됩니다. IMF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전세 이야기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지금 매매만 막 폭주한다고 이러고 있는데 그 상대적으로 좀 전월세 시장은 뭐 최근 뭐 한 달 뭐 분위기 좀 어떤가요? 좀 상승세가 좀 느껴지나요? 그 우리 제일 최고의 유튜브 조회수를 한 게 부일라님의 절대 전세 사지 말아라잖아요. 네. 그러면 전세 살면 뭐 해야 돼요라고 하는데 이게 집은 거주할 때 세 가지 형태거든요. 매매, 전세, 월세잖아요. 네. 그래서 한동안에 왜 전세가 안 오르지? 왜 공급이 없다면서요? 그런데 이 전세 사는 수요가 월세로 조금 많이 갔습니다. 생각 외로 이제 월세 사는 거에 대해서 옛날에는 월세 살면 뭐 맞아요. 돈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해서 거의 우리나라는 이제 월세를 되게 안 좋아했는데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선택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었죠. 왜냐하면은 전세 대출의 금리가 오르니까 100만 원 냈다가 200만 원을 하다니까 뭐야 이거 월세 사면 되겠네 하면서 월세가 또 수요가 증가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세 사기. 네. 전세 사기 때문에 또 월세 수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전세가 그렇게까지 없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전세를 올 전세를 내고 싶지만 올린다고 해도 뭐 은행에 넣어놔도 돈을 못 받으니까 반전세라고 하죠. 네. 그런 형태가 또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세 월세와 이게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반전세나 월세로 이렇게 변화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러면 듭니다. 요즘에는 다시 약간 좀 금리 내려가고 하니까 좀 전세로도 약간 돌아가고 뭐 이런 걸까요? 조금 돌아가긴 하는데 그렇게 사실 있는 데는 이제 들어가긴 하는데 없는 데는 반전세 형태로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반전세가요 월세로 잡힙니다. 네. 그래가지고 통계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월세가 되게 많아 보이는 현상이 되는데 근데 저도 이제 거의 이제 반전세로 조금 많이 돌리고 있거든요. 원래 그 돈 받아봤자 투자도 못하고 은행에 넣어놔봤자 종소세만 나옵니다. 2천만 원 넘은 종소세만 나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반전세 시장이 커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실제 뭐 투자도 하시니까 그 올전세를 맞추면 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높게 맞춰놔봐야 나중에 또 세입자 또 맞출 때 괜히 전세가 힘들어. 높으면 힘들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반전세로 해놓으면은 어차피 보증금 조금 낮으니까 뭐 그때 가서 뭐 보증금이 좀 내려가도 전세가 내려가도 요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좀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있고. 네, 그러니까 오래 투자하시는 게 특징이 납니다. 오래 투자하시는 분은 이게 돈을 돌려줘야 될 생각으로 조금 만약에 못 돌려주면 어떡하지? 지금 전세 반환 대출도 있지만 네. 좀 불안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막 못 돌려주면 어떡할까? 그래서 전세가 만약에 10억짜리 집을 갖고 있으면 10억을 언젠가 융통할 수 있는 통로를 꼭 해놔야 된다 이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워낙에 전세값이 이제 되게 고가로 이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니까 반전세로 이제 전환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차라리 8억에 얼마 이렇게 해놓는 게 마음이 편한 거죠. 네, 최근에 이제 청담 느엘이 이제 입주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청담 느엘은 거의 올 전세가 없습니다. 다 거의 반전세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결국에 반전세라는 거는 그 세입자,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 주거비가 어쨌든 이래나 저래 조금 더 비싸지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자보다는 더 월세가 높으니까. 근데 이 상황이 바뀔 리는 없다. 네. 왜냐면 모두 임차인들은 어쨌든 임대인이 내놓는 조건 안에서 골라야 맞아요. 되니까요. 네. 이게 계속 이렇게 더 계속 갈까요? 아니면은 뭐 옛날처럼 다시 월전세를 또 막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날까요? 갭 투자 시장이 또 활발해지면 올 전세가 되겠죠. 아. 갭 투자 시장은 반전세를 놓을 수가 없어요. 갭 투자를 할 때는 무조건 올 전세로 먼저 맞춰야 네. 되니까 이제 갭 투자로 하는 지금 뭐 마포나 성동구 같은 경우는 올 전세가 많고요. 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또 반전세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지역마다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그 올해 뭐 입주 물량이 많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내년엔 더 없다 이런 얘기들도 계속 그렇죠. 나오고 있는데 뭐 지금 남아 있는 단지들 정도로 어느 정도 해소가 좀 될 거로 보십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이 전월세 시장 쪽은 좀 계속 상황이 안 좋을 거로 보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단지 이제 청약 당시 그거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올림픽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는 그 만세대니까 예를 들어서 헬리오시티 입주할 때 입주장이 되게 치열하게 진짜 집값 떨어진다고 어떤 하락론자의 첫 영상이 헬리오시티 영상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네. 이러면 집값 떨어진다. 그만큼 올림픽파크 포레온에 대해서 좀 걱정을 했잖아요. 근데 걱정이 뭐 사그라들 정도로 언제 걱정했어라고 생각하면 연예인 걱정인가 그런데 그때 당시에 청약으로 당첨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되거든요. 거기는 거주 의무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약간 그 청약 시장을 봐야 되는데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는 그 청약 시장에 당첨자들이 많은 경우에는 전세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아니고 무주택자만 오롯이 받으면 또 그렇지는 않은 거죠. 네. 예를 들어서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거의 무주택자가 받거든요. 그리고 거주 의무도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는데 거의 뭐 전월세가 거의 나오지는 않습니다.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가 받기 때문에 어차피 전세 살 바에 내가 들어간다 그런 네. 것들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서울에 이제 청약을 해서 입주하는 아파트들의 특징은 그때 당시에 서울은 원래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만 당첨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투기가야지구 같은 경우에는 방배를 제외하고는 거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실거주장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전세 물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많이 나와서 힘든데 지금 광명이잖아요. 네. 광명 같은 경우 생각하면 청약 당시에 무순이라든지 아니면 광명에 살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도 당첨이 됐고 심지어 저도 당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도 당첨되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전세 물량이 많고 그다음에 조합원 물량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이문 아이파크 자이 같은 경우는 4,000세대예요. 네.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많은 것들은 또 이제 거주하는 것보다는 전월세를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은 조금 그 단지별로 쪼개서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남은 하반기, 뭐 내년 상반기를 봤을 때 뭐 전세 물량이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어차피 들어가려면 뭐 실거주를 하러 들어가셔도 기존에 살던 집을 어쨌든 비워주고 가니까 네. 뭐 이렇게 도미노처럼 네. 또 이동을 하면 또 여기서 또 전월세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뭐 이렇게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하는 걸까요? 또 그 집에 들어가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는 사람, 네. 그리고 이혼하는 사람, 네. 그리고 세대 분리하는 그 사람들. 그래서 사실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들어가면 빈 데가 있는데 그러면 그 빈 곳을 이제 채우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또 생겨나면 또 거기에 이제 채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뭐 지방에서도 생각합니다. 올라오시고 네, 막 네, 하니까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요가 더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네. 집이 어느 정도 공급이 돼야 본전인데 그거보다 적게 되면 맞아요. 올라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전월세 시장도 분위기 안 좋네요. 뭐 네, 지금 앞으로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데요. 네, 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영상을 보시면 어느 지역은 또 좋은 지역도 있고 네. 어느 지역은 또 내리는 지역도 있으니까 좀 다르게 보셔야 되는 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청약도 전문이신데 네. 청약 쪽은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청약을 노리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최근에 만난 젊은 분들이 그냥 청약 통장 다 깬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네. 안 될 것 같다고. 네, 안 될 것 같다고. 안 네. 됩니다. 안 되나요? 왜냐하면 청약이라는 게 청약의 엄마 아빠를 생각을 하면 청약은 두 개의 엄마 아빠가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택지지구, 3기 신도시라고 하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재건축 재개발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3기 신도시하고 지금 분양하는 게 지금 2기 신도시 후반 물량이거든요. 검단 아니면 파주 운정 그다음에 평택 고덕 정도만 남아 있고 이제 거의 끝물이인데 이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양을 한 게 지금 공공 분양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간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공공 분양은 당첨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해당이 되지 않는 사람은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분양가를 관리하겠다. 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라는 말은 안 했어요. 분양가 상한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 플러스 투기가액 지구인데 우리가 예전에 보면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라고 기억하시나 네, 모르겠습니다. 그게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고분양가 관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투기가액 지구가 아님에도 그 지정이 되면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 되면서 그 분양가를 관리하는 거죠. 분양가를 관리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아예 짓지 않거나 아니면 후분양으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예 짓지 않으면 기회가 없어지고요. 후분양으로 가면 분양가가 그러니까 분양가를 누른다고 하지만 늦게 했으니까 명분이 생겨서 높게 분양을 하게 되는 그렇게 지금도 높은데 네. 근데 그래도 조금 낮아지긴 하지만 시간이 조금 딜레이 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 진짜 놀랬던 건 레미안 원펜타스 같은 걸 다 짓고 나서 분양을 했어요. 처음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거의 임박해서는 하더라도 이렇게 안 해? 진짜 안 하네? 하고 진짜 입주하고 나서 분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입주 그 조합원 그 집을 구경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청약 그 모델하우스가 없으니까 그 정도로 이제 늦게 하는 분양이 되면 조금 기다리는 사람이 지치지 않을까 그래서 청약 기다리지 말라고 청약의 신 IMF 정정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한 2, 3년 안쪽에서는 청약으로 답이 잘 안 나온다. 답이 조금 안 나와요. 왜냐면 그게 이제 물량이 원래 그 전에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뭐 1년에 우리가 김장을 한 번 담그잖아요. 네. 근데 청약도 진짜 1년에 딱 한 번 좋은 기회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프로지오 힐스테이트라든지 메디알레가 그때 안전이 꿀이었거든요. 왜냐면 공공 분양도 3개 나와, 신혼희망 타운 나와, 메디알레 나와, 막 고덕 나와, 막 아주 꽃밭이었는데 이게 싹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당연히 맨날 많이 나온다 생각하는데 사실 하반기 때 정확하게 나온 물량은요 투기가열 지구의 한두 개 정도거든요. 네. 거기는 지금 입주가 임박이에요. 예를 들어 잠실 르엘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기 반포주공 삼주구라든지 네. 원페를라 같은 경우에는 입주가 너무 임박하니까 하는 건데 그것도 잘하면 입주하고 나서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돼봐야 뭐 사실 별로 싸게 사는 것도 아니고 네. 의미도 없고 기다리게 돼요. 돈도 워낙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큰 의미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결국에 전월세도 올라가고 그럼 매매도 막 올라갈 것 같은 상황이라면은 지금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사긴 사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는 걸까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하나의 카드인
규제라는 게 또 어떻게 네. 되면은 시장을 스탑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거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너무 패니바잉 하시는 거는 비추하고요. 이제 규제에 따라서 근데 규제가 다 해당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규제는 틈새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그 틈새에 해당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요거를 또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그 2018년 9.13 대책 나오고 나서 9.13 대책 나오고 한 1년 뭐 한 8개월 정도는 또 약간 조금 잠잠하고 좀 맞아. 빠지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그때 뭐 워낙 세게 막 대출 규제 막 해버리니까 뭐 다주택자 대출 다 막아버리고 막 이러면서 또 한번 시장에 충격을 받았는데 그런 것들이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지금은 그래서 사실 그거를 확답을 못 드리는데 그런데 그런 건 있어요. 이제 규제가 된다 그래서 하늘이 다 무너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자기의 생애 주기별로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는 시기가 있으면 움직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매몰되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못 해요. 풀어주면 풀어준다. 해주면, 그러니까 규제하면 규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정부의 3대 거짓말이 있거든요. 네. 어떤 거냐면 하나, 공급이 충분하다. 이거는 아. 거짓말이고요. 그 다음에 또 집값은 안 오르고 있다. 네. 집값이 오르고 있다.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정부는 무조건 집값이 안정화됐다는 말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이런 말들은 다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말들을 조금 걸러서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사실 안정화를 원하지만 시장이 아닌데도 그냥 안정화라고 또 얘기할 때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조심하시고 자기에 맞춰서 하는 게 제일 낫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또 개업을 하신 또 공인중개사이시죠. 아이미피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집을 사겠다라고 마음 먹는 분들이 항상 그 아무래도 이제 초보자이고 무경험자 뭐 이런 분들이 대다수가 이제 집을 처음 막 또 사러 막 이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금매를 좀 잡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텐데 지금 금매를 잡기는 사실상 뭐 어려운 분위기죠. 어려운 분위기죠. 지금은 촬영일 기준으로는 네.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그냥 계좌 주면 감사합니다 정도의 분위기인가요? 그렇게 되는데 그렇다고 아무거나 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도 금매를 좀 할 수 있나요? 금매 있나요라기보다는 자신의 사항을 정확하게 말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네. 제가 이때까지 금매를 봤을 때 거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 달 안에 잔금. 한 달 안에 잔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집이 이제 제가 최근에 한 1, 2억 정도 금매가 나온 게 있었는데 뭐 무조건 한 달 안에 잔금. 네. 뭐 이렇게 되는데 사장님 그래도 전세를 맞춰야 되니까 한 달 뒤면 안 돼요? 안 돼요. 이분 안 된대요. 만약에 한 달 뒤에 2달 주면요. 그냥 그 본 가격으로 판대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초보자들이 건드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일명 우리가 경매라고 하잖아요. 네네. 경매가 들어가는 무슨 권리 관계가 좀 복잡한. 그러니까 최근에 정말 금매가 나왔는데 교도소에 계신 분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여러 방면으로 알아봤지만 실제적으로 건드릴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정말 금매를 사고 싶다라고 하면은 내가 금매가 나오면 내가 빨리 뭔가 장치를, 그러니까 빨리 잔금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좋거든요. 제가 진짜 경험했던 이야기인데요. TMI인데 저희 이제 외삼촌 인보증을 쓰다가 네. 하루아침에 집을 날릴 뻔했었어요. 그래서 그날 오전 9시에 부동산에 서 있고 정말 거짓말처럼 오후 3시에 등기가 넘어갔어요. 하루 만에 그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나중에 등기부 등본을 띄워봤죠. 그랬더니 진짜 놀라운 거는 누구한테 이 정보를 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집 근처에 있는 대형 평수 가지신 분한테 그 정보가 간 거예요. 네. 주소지가 나오니까. 그리고 나서 그분은 3개월 안에 높은 가격에 파셨더라고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그 소장님은 왜 그 사람에게 정보를 줬을까? 그것도 6시간 만에 잔금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그랬더니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사람하고의 친분도 있었고 그분이 융통할 수 있는 자금
믿음이 있었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사항을 정확하게 중개사한테 얘기해 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여력을 말한다면 중개사님이 그런 물건이 나오면 바로 네이버에도 올리지 않고 바로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금매 잡으려면은 뭐 이렇게 꾸준히 중개사분 이렇게 막 다녀가지고 막 얼굴 도장 찍어라 뭐 이런 얘기들 막 돌기도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게 좀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상황을 정확하게 말하고 저는 그러니까 소장님한테 1번 손님이 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손님 중에서도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 바로 살 사람이야. 이런 것들이 이제 리스트가 있는 거잖아요. 물건도 1번 물건이 있듯이 사람도 1번, 2번, 3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꼭 매수해야겠다 생각하면 간 보는 거죠.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로 매수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1번 손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이게 보면은 사람도 다 성향이 있어가지고 진짜 살게요라고 말은 하지만 계속 아니야. 안 살 것 같은 사람 있잖아요. 네, 그건 소장님이 되게 귀신같이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 상대하는 직업이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으로 가서 금매 있나요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저는. 그러면은 사장님하고 얘기했다 그 사람 나가잖아요. 그럼 소장님이 얘기해요. 저 사람 금매 몰라. 금매 줘도 금매인지 몰라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 정확하게 금액을 제시하는 거죠. 저번에 10억에 지금 실거래가가 떴는데 이거 10억보다 뭐 낮게나 높게 뭐 실거래가 안 뜬 거 있어요? 딱 그러면 예 9억 5천에 된 거 있어요. 딱 그러면 9억 5천? 저도 9억 5천이면 살 수 있는데 그 집은 왜 9억 5천이에요? 라고 딱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죠. 그러면 사장님 저도 9억 5천이면 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저 사람은 9억 5천이라고 해놨거든요. 진짜로 9억 5천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할 때 조금 구체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 그 중개사분들한테 제일 좋은 뭐랄까 손님은 그런 거잖아요. 이미 다 알아봤고 집도 그게 다 차라리 알고. 나아요. 그리고 저 그냥 105동 10억 3천에 나오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계약금 쏘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차라리 좋은 거잖아요. 제가 상담할 때 그래요. 농담으로 선생님 추천해 주세요. 제일 많은 거 추천해 주세요. 막 이래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내가 추천한 거 너 진짜 살 거야? 너 진짜 살 거라고 약속하면 내가 추천해 줄게. 네. 그럼 말을 못해요. 못 뛰는 거예요. 못 뛰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너무 조건이 많으면 안 돼요. 조건이 많으면 취직 갈 때나 장가 갈 때도 너무 조건 많으면 조건을 조금 쳐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담할 때 조건이 막 10개 있으면 그 쳐내요 하나씩. 우선 이건 진짜 포기 못하면 이걸 올려. 이걸 올려. 이렇게 해서 그거를 좀 압축해야지 조건이 많으면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수강생 때문에 이제 물건을 찾으려고 전화를 하면 사장님이 그래서 뭐요? 그 사람이 입주는 한대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돈이 얼마요? 잘 모르겠네요. 이러면 브리핑이 안 나오지. 그러면서 그러니까 맞다. 그러면서 제가 또 그분한테 정확하게 이제 받아다 이렇게 하거든요.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어렵잖아요. 이 그게 제일 무주택이 어렵죠. 실을 때는 그게 제일 안 되잖아요. 왜냐면은 뭐 저도 이제 최근에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현금 5억 정도 있는데 5억. 전국 어디나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 소개해달라. 갭 투자하고 싶다. 진짜 할 거예요? 진짜 한다고 해도 안 할 거야?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 이거죠.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약간 이제 저는 이렇게 되더라도 개인의 이제 성향이 조금 들어가더라고요. 네.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제 하는 것들이 있어서 조금 자신의 조건을 제가 우선순위로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조건에서 이거 진짜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이제 올리면서 요거는 포기하고 요거 압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압축을 하고 이제 단지를 만약에 본인이 원하는 걸 A, B, C를 가져오면 제가 그 단지의 순위를 매겨줘요.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퀄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BTS의 정국이 좋아, B가 좋아 이런 얘기거든요. 저한테는. 네. 그래서 이거는 둘 다 좋아요? 이병헌이고 이거는 조인성인데 나이가 나오네요. 차은우라고 해야 되는데 비슷해요. 어떤 거 사더라도 똑같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사실 있죠. 어느 게 더 오를까 그거보다는 기준을 줘요. 비슷하다면 금매, 비슷하다면 정고점이 높은데 진짜 비슷하면 그 구에 그러니까 그 25개 구라고 있으면 C가 있고 그러면 평단가가 높은데 그런 약간의 제가 이제 공식처럼 이렇게 만들어놔서 이렇게 하니까
사실 비슷비슷합니다. 두찐 개찐이라고 그래요. 100대 1이냐 101대 1이냐 뭐 이런 그러니까 청약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단지를 추리는 거는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고요.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자기가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또 이런 거 고민 많이 하시는 게 요즘 막 워낙 그 과열되고 막 가격 올라가고 하니까 막상 그 좋은 동네라고 가도 로얄동 로얄층이 안 나와요. 없어요. 동호수가 너무 별로인 것들이 나오는데 그거라도 사야 됩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막 저층 물건 사야 되나요? 이런 것들 그 질문 많이 하거든요. 이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부동산 매도 100번 해봤잖아요. 돌아보니까, 그러니까 초보자일수록 이런 못난이 물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얄은 RR이라고 하고요. 못난이는 MN이라고 합니다. 표현할 때 그냥 그런데, 내가 이거 파는데 자신이 없다면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저층 매물 같은 경우는 저도 뭐 1층, 그러니까 2층 누가 사는 줄 아세요? 2층 누가 사냐면 1층 살다가 지겨워서 한 층이라도 올라오고, 그리고 탑층은 누가 사냐면요, 뭐 층간소음도 있지만, 만약에 옥상이 개방되면 담배 피는 싱글 남자 이렇게 약간의 아주 디테일하게 그 수요층이 아주 작은 데는요 집 팔기가 진짜 힘들고요. 저도 진짜 집 팔기 어려웠던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초보자일수록 좀 집이 좀 잘 팔릴 만한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1층이라고 하면은 뭐 필로티 있는 1층이라든지 저 같은 경우는 1층 중에서 앞에 화단이 있거나 좀 약간 특수한 경우 아니면 뭐 어린이집이 될 만한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동도 있거든요. 그런 곳이 또 선호하는 남의 이제 누군가 사줄 사람을 정해놓고 매수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저층에서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도 돈을 포함해서 조금 좋은 층을 사는 거. 그런데 화랑장에는요 특징이 뭐냐면 KB 시세에서 중간가가 있으면 하한가랑 상한가가 있잖아요. 이 하랑장에는 하한가가 오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없으니까 중간이니까 없으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말고 아니면 옆 단지로 가서 좋은 층을 찾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지 하나만 보고 가세요. 이 단지 아니면 안 됩니다. 맞아요. 옆을 못 보세요. 그러면 옆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 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계속 그것만 보고 있다가 못하니까. 그래서 후보군을 조금 많이 두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좀 뭐랄까요? 뭐 내가 경험이 적다. 그리고 뭔가 투자에 대해서 막 좀 이해도가 많이 낮다 하시면은 차라리 뭐 조금 더 돈을 주더라도 로얄동 로얄층을 사는 게 차라리 낫다. 그러니까 매도할 때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요. 그게 가격을 낮춘다고 해서 무조건 팔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층 그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을 딱 만나야지 또 팔리는 거잖아요. 돼요. 그리고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진짜 힘듭니다. 나홀로 아파트의 기준은요 한 동짜리라든지 아니면 뭐 두 동짜리 정도거든요. 제가 나홀로 아파트를 이제 갭 투자를 했는데 계속 전세만 두고 있습니다. 전세는 잘 나가요. 전세는 잘 나가. 역세권 이래서 전세만 잘 나가는데 이걸 언제 팔아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해서 또 갈아타야 되고 이런 거 했을 때 제일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지금 저층 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남향이 많은데 동향이 껴있다거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뭐 비싸요. 이미 올라 버렸어요. 그러면 차라리 옆 단지나 아니면 뭐 아예 옆 동네나 이런 데들에 좀 가서 거기서 차라리 로얄동 로얄층을 사는 게 지금 같은 좀 상승장에서는 차라리 낫다. 네네네. 근데 또 그게 쉽지 않잖아요. 왜냐면은 그 소위 말하는 막 그 동네 대장 아파트 단지의 저층이라도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뱀의 머리냐 용의 꼬리냐 이러거든요. 그러면 뭘 선택해야 되냐고 하면은 걔가 진짜 용이라면 꼬리라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족도는 뱀의 머리가 또 마음에 들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있어서 거주를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전세를 줄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용의 꼬리가 또 전세가 또 잘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투자 방법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이 잘 안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올라온 물건들이 전화해 보면은 뭐 가격이 뭐 한 달 전 가격에 뭐 아이고 내가 안 내렸네 미안해요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없어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네이버 부동산만 보고는 지금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없어요. 집을 살 수가 없고 지금 네이버 매물 같은 경우는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전화를 해봐야 되고 그래서 저희도 전화를 하면서 어떤 타겟에서 이제 전화 응대가 좀 좋으신 분은 아예 그쪽 매물을 다 브리핑해달라고 이렇게 한꺼번에 브리핑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잡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네이버 매물을 안 올린 걸로 브리핑하진 않아요. 진짜 친하면 해주죠. 진짜 친하면 해주는데 네이버 부동산을 지금 믿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네. 여기 허위 매물들도 많죠. 허위 매물이 제가 그러니까 걸러내면요. 그리고 이제 이거 집주인이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자기가 30평대를 안 사면 이 물건을 안 팔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올려놓은 건지 안 올려놓은 건지 헷갈릴 정도로 그런 물건이 있는데 아파트 매물 중에는 한 50%는 허위 매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허위 매물 없애겠다고 뭐 그 중개사법 막 개정하고 막 했는데도 여전히 어쩔 수 없는 건가 이게?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최근에 중개사를 땄기 때문에 과태료에 대해서 엄청 따끈따끈하거든요. 과태료 무서워가지고 덜덜 떠는데 이게 허위 매물이 있었어요. 과태료가. 근데도 이게 안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신고를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신고를 해서 이렇게 되면은 대대적인 뭐 어떻게 되는데 지금 하나는 이제 완벽한 그 허위 매물이 사라진 데가 토어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남지에 있을 때 연락이 오더라고요. 거기서 토어제인데 전월세 물량으로 내놓으시면 뭐 새낀 채로 판다 이런 거 새낀 채로 판다 이 문구 들어가면 과태료입니다 해가지고 진짜 과태료 맞이 그러니까 못 내린 거예요 그분이 그걸 깜빡 잊고 그래서 과태료를 맞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되는데 다른 물건들은 이제 허위 매물을 확실하게 거르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일일이 전화로 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요즘 같은 이런 분위기가 막 상승장일 때는 전화하면 또 바쁘시고 또 막 바빠요. 그냥 오세요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전화로도 또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맞아요. 전화도 안 받으시기도 해요. 초보자분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무작정 다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드실 텐데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초보자님 같은 경우에는 전화 응대할 때 조금 잘 하시는 게 좋고요. 좀 가봤던데 전화하시면은 되게 반가워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전화번호에 지금 부동산 소장님만 진짜 1000명이 넘으니까 그래가지고 전화를 하면 이게 예전에 찾아뵀던 사람입니다라고 하면 되게 반가워하세요. 이 사람은 한 번쯤은 와봤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가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노드뷰라든지 보면서 거기에 부동산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파리바게티 옆에 있으면 이제 노드뷰로 봤을 때 파리바게티에 있는 해피부동산이죠. 그러면은 그 부동산에 와본 사람 같은 뉘앙스를 이제 풍길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대놓고 강남대로 해피부동산입니다 하면은 브리핑이 쫙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남에 일부러 왜 여기 차렸냐 그러는데 틀리세요. 강남이요? 딱 그러세요. 강남에 있으면 확실히 나요? 나요. 진짜로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제 다른 지역 A 지역 부동산입니다라는 것보다 강남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매수를 하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농담으로 저기 성남 같은 경우에는 강남 사모님이 다 와서 샀다. 이게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잖아요. 그만큼 수요층이 매수할 사람이 많다라는 인증을 하기 때문에 제가 강남에 채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결국에 이런 분위기에서 이게 잘 사야 될 텐데 뭐 마지막으로 어떤 거를 좀 잘 챙겨야 된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특히 이제 뭐 마음을 보통 이제 조급하게 먹는 분들이 이제 초보자거나 뭐 무주택 이러신 분들이 더 마음이 급하시고 특히 이제 뭐 전세가 지금 8월 만기예요. 막 이러신 분들이 막 지금 막 정신없이 막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한테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버스가 지나가면요 다음 버스가 온다. 저도 놓친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놓칠 때마다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그때 나는 최선을 다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집을 안 산 것도 최선을 다한 거고 집을 샀던 것도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데 적어도 최선을 하면서 만약에 내가 이번에 장을 놓치면은 두 번째 사시더라고요. 저희 수강생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같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23년 초에 제가 이제 갈아타기를 하라고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못 하다가 이번에 24년도 말에 이제 갈아타기를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했고 그거를 잘 마무리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이제 제가 길게 보니까 언제 가장 부자가 됐나 이제 수강생들을 이렇게 딱 따져보면은 예전에 뭐 16년대 만난 사람, 뭐 17년도에 만난 사람 이런 것들이 보게 되면 선생님 예전에 만났으면 더 했을 텐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장에서 보면은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뭐 강남을 사신 분이 확실히 그러니까 많이 상승을 했겠죠. 하지만 예전에 19년도에 만약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되게 아이러니하게 강남에 있는 것도 있고요. 신축에 있는 아파트, 서울에 이제 신축 아파트가 있었는데 상승률은 똑같았습니다. 6억이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더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가지고 투자금은 조금 다르고 그래서 나는 그때 음마를 살 수도 있었고 요 아파트를 할 수도 있었지만 이제 투자금이 적었기 때문에 요 A 아파트를 선택했는데 나에겐 그때 최선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후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후회하고 자책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다음에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런 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부일남님 TV에서 라이브 방송이 그게 없어지나요? 나중에 뭐 잘라가지고 편집해서, 그렇게 되잖아요. 네. 되도록이면 라이브를 참석하십시오. 저 가끔 가다 보는데 깜짝깜짝 놀래요. 막 저분 저렇게까지 얘기하시면 이거는 잘리는 각인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래서 꾸준하게 어떤 채널을 계속 보면서 그 분위기를 익혀가고 이번에 만약에 놓치더라도 다음은 꼭 성공하시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급한 마음에 이거 막 부랴부랴해서 그냥 막 지르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긴 해요. 저는 믿는 구석이 없어서 왜냐하면은 뭐 부모님이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오롯이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할 때 되게 리스크를 엄청 중시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때까지 살아남은 것 같습니다. 큰 부자는 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리스크를 계속 관리하면서 난 이걸 최선을 다했어. 나 그때 왜 강남 안 샀어? 막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라고. 그때 그거 샀잖아. 그게 최선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 그렇지. 그때 안 한 건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남과 비교하다 보면 너무 지치니까 나랑 나를 비교하는 거. 과거의 나를 비교하면 맞아요. 되지 않을까. 자신이 변화되면서 성장하는 거를 같이 부일남 TV랑 같이 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IMF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부터 또 이제 중개사들만 또 알 수 있는 그런 내용까지 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시장 분위기 좀 이성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좋은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